중국하고 북한이 친한 사이 아니냐, 사이가 아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얘기들인데 이번 전승절에서 셋이 같이 모였다라는 거는 큰 틀에서의 연합. 그러니까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1대1로라든지 브릭스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중국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중국식 스탠다드라는 거를 전 세계에 퍼뜨려 나가겠다.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마크시즘도 그냥 공산주의 그 마크시즘이 아니라 약간 유교적 마크시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요. 마크스하고 마크시즘하고 유교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CCTV에서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어요. 공자와 마르크스의 대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도 2부작인가 3부작으로 만들고 뭐 이러면서 둘 간의 비교를 하면서 둘이 상당히 잘 소통이 된다.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뭐 이런 건데 그 서구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중국식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글로벌 규칙과 이제 그 규범 같은 거에 있어서 현재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응할 만한 거를 갖추고 있다. 이제 자기네들도 충분히 만들어 이거를 세계에 전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승절 행사에 모인 나라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뭐 북한도 그렇고 반서방 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행사를 한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확실히 뭐가 달라진다는 것보다도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폐쇄적이다, 그다음 뭐가 잘못됐다, 뭐 이거는 개인의 자유가 너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게 뭐 폐쇄적이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이제 그건 니네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는 니네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지나치게 넘어가는 방종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둘 다라고 봐야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트럼프가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자기네 나름대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의 정면 대결, 중국하고의 기술 패권 경쟁 이거는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내각 내에서 그때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 독립 이후 가장 큰 위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국의 GDP가 지금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 이건 2차 대전 때 독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콧방귀를 뀌었다는 게 중국을 무시했다라는 뜻이 보다도 중국이 이렇게 반서방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좀 밀워를 했죠. 북한에서 군사도 파병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둘이 굉장히 뭐 아주 그 친한 사이 아니냐, 사이가 아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같이 붙어서 교류를 많이 하면은 서로 밀접해지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는 붙어있는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버릴 수 없는 친구고 그게 우방인 거죠. 외교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전승절에서 세 나라가 같이 모인다. 근데 러시아에서도 그래요. 중국이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수출할 때 수출 대상국으로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부터 많은 물자를 받아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사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또 느껴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중국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냐. 더군다나 국경을 맞댄 국가고 국경 분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근데 이렇게 의존도를 높이면 위험하다.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얘기들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이번 전승절에서 셋이 같이 모였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미국의 반서방 연합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각 국가끼리는 싸우고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 있어도
큰 틀에서의 연합, 같은 블록에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그 선언을 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꼬는 사람들은 뭐 새 얼간이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그 새 얼간이 그렇게까지 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얼간이가 아니라 그 셋이 그렇게 모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각 양 국가 내에서야 또 아주 치열하게 막 외교 또 뒤에서 뭐 협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큰 틀에서는 같이 연합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럼요. 그거는 원래 심화되는 거고 전승절을 계기가 아니라 그게 심화되는 과정에서 전승절이 이제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심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카트 하나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중간 과정을 지금 이거 전승절이라는 거는 요거 때문에 심화되는 게 아니라 이 심화되는 과정에 드러나는 하나의 표출된 거라고 봐야죠. 정치적인 걸 빼고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 봤을 때 WTO 체제가 한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쭉 되고 뭐 중국이 가입하고 하면 대충 한 2000년대 초반쯤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보면요. 정말 전 세계가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하나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었어요. 태평성대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체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을 전 세계가 구성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싼 거를 사오고 다른 데다 팔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 시진핑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체제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체제가 있고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는 과거의 패권 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갖다가 다루는 경찰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양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하자마자 아프간에서 발 빼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켜주고 뭐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급망이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전쟁, 뭐 외교력에 대한 그 정치적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둘이 서로 이게 공급이 무너지면 요새는 경제 안보라는 말을 막 쓰잖아요. 그게 거의 붙어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가장 싼 데서 사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안보까지 고려해서 여기가 더 싸지만 이쪽이 좀 더 안전해 그러면은 거기보다 좀 덜 싼 데도 사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꼭 관세 하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이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 전승절에서 이게 셋이 모였다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지 전승절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 세계 공급망이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중국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하고 니네가 미국 공급망으로 간다? 그래서 너네 다 나가.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자기네들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약간씩은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히토류 같은 거죠. 원자재. 지금 중국이 이제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자기네 그 거대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의 히토류만큼은 아니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무기가 되는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죠. 이 히토류라는 게 지금 당장은 저렇게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무기가 되지만 약간 더 비싼 데로 공급원을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희생하면서 비용을 좀 더 높이면은 자체적으로도 일부 생산이 가능하고 또 인조 재료를 만들 수가 있고 다른 나라 아까 리튬을 칠레에서 사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 내에서 뭐 리튬 광산도 이번에 또 하나 개발됐다 그러던데 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히토류들을 갖다가 미국에서도 공급선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은 저 히토류라는 것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중국이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싸게 히토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히토류의 무기로서의 값어치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시간이 중국 편이냐 무역 경쟁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미국하고 중국의 이 기술 패권 전쟁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그래서 히토류도 이제 뭐 조금씩 중국에서 약간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네 안보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아직까지도 그 과거에 서양 세력한테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이 시달렸던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겠죠. 근데 하지만 과거와 같이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경제하고 안보는 반드시 붙어나가야 되고 다만 중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그나마 큰 원칙으로는 다자간 협상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하고 1대1 협상보다도 중국한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를 거절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체 협상 뭐 에이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자간 협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를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게 그나마 중국이 뻔히 알죠. 서로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간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말로 그 두 나라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미국과 중국과의 줄타기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외교력이고 협상력이니까요. 그건 실무자들이 또 잘 알아서 할 문제죠. 예. 지금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고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초크 포인트를,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무기예요.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이 초크 포인트를. 그런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찾아보면요 거의 없어요. 유럽에서도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가 ASML 같은 게 있고 대만이 뭐 TSMC 같은 게 있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 정도의 이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면은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은 상당히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방에서도 우리나라가 군사력이나 무기 생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나라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차의 질이 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K2보다 좋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몇 대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기갑사단 만들려면 그래도 몇백 대 있어야 돼요. 전차가. 근데 뭐 독일 거 10대, 벨기에 거 2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놓으면요. 이거 운영 안 돼요. 전차가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러면 포탄끼리 호환도 안 되죠. 고장나면은 수리할 사람 다 불러야 돼. 그거는 운영이 안 돼요. 동일한 전차가 몇백 대씩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만큼 생산이 나오고 그만큼 또 포탄이 들어와야 되고 AS도 다 돼야 되고 그거 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본도 미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도 많습니다. 셰일 혁명과 미국이 없는 세계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피터 자이안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일본은 미국의 방위망 안에 집어넣어요. 근데 한국을 빼더라고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뭐 그걸 절대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있는 항공모함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의 제조업 능력이 물론 이제 요새 뭐 예전보다 조금 못한 면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해군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저는 뭐 그 피터 자이언은 한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 부분을 방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기 반도에 붙어 있으면서 일단은 기업이라든지 산업 뭐 여러 가지 생산력뿐만이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딱 여기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 일본은 중요하고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물론 옛날에 이제 6.25 전쟁이 날 때 에치슨 라인 보면 한국을 뺐는데 그때는 한국이 워낙에 가난하고 좀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 에치슨의 오판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건 맞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특히 해군력에서 방위비 부담을 조금 이제 그래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우방이죠.
이게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중국 군대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정말 뭐 나오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중국이 이제 해군 자체는 양적으로는 군함이 미국보다 앞서 있죠. 이제 벌써 숫자는 앞서 있는데, 그 숫자 앞섰다고 해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보다 앞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 아마 중국 내부에도 없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켓군도 돈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저 로켓 제대로 작동할까 상당히 의심스럽죠. 이번에 전승절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 줄 맞춰서 쫙쫙 가는 거 보면은 그거 잘하는 거는 북한 더 잘해요. 그렇다고 북한이 과연 그거 전쟁하는데 그러고 가가지고 전쟁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행동들인 것 같고, 저렇게 양적으로 막 밀어붙인다고는 하지만 역시 질적인 면에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걸 보면은 첨단 무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요, 중동에서도 미국이 그러면 그보다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저는 군사력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거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래도 그렇게 양적으로 많고 로켓이 그렇게 발달해 양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공격해서 대만을 기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능력 정도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뭐 대만도 뭐 그렇다고 근데 미사일을 쐈다고 그래서 대만이 점령 당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협을 하려는, 그러니까 과시를 좀 했다. 뭐 이렇게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27년에 뭐 대만 공격한다 이런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다지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 게, 그게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위협도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대만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을 공격해서 또 점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시진핑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그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사실 좋은 카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럼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 줄게, 니네 뭐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야, 제가 시진핑 그 주석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대만 침공 얘기를 은근슬쩍 암시하는 얘기를 계속 흘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침공까지는 저는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